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10살 무렵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천의 고아가 됐어요. 지금껏 살아오는 내내 부모님의 빈자리로 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곤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는 더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예식장을 보러 다니는데 부모님 팔짱을 끼고 한껏 기대에 부푼 예비 신부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2교시 체육 시간이었는데 수업종이 친 지 한참이 됐는데도 담임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과 저는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운동장을 뛰놀고 있었죠. 잠시 뒤 제게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른 채 말이에요. 수업이 시작되고도 한참 뒤에 운동장으로 달려나오신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선생님이랑 같이 좀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곤 반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죠. 어리둥절한 아이들의 표정만큼 저 또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담임선생님 손을 잡고 간 곳은 대형 병원이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어느 방 앞에 섰는데 담임선생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울먹이셨죠. 안에 부모님이 계신다면서요. 철이 없던 전 신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 제 손을 선생님이 막으셨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차를 타고 가시다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상처가 심해서 어린 저에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더라고요.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나만 두고 엄마 아빠가 죽어요? 제 손목을 잡은 선생님 손을 뿌리치며 저는 엄마 아빠를 보겠다고 울었어요. 그러자 선생님도 저를 꽉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그렇게 선생님 품에 안겨 우는 사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모와 이모부가 저 대신 방으로 들어가 저희 부모님 시신을 확인하고 나왔어요. 이모는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혀를 차며 그러셨죠. 세상에, 이 불쌍한 걸 혼자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아유, 박복한 것 같으니라고. 이모 내외는 난감한 표정이셨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더 이상 아침에 늦잠 자는 저를 깨워줄 엄마도 없고 저를 무릎에 앉히곤 도망 못 가게 꼭 껴안고 방귀를 뀌던 장난꾸러기 아빠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엄마 아빠만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죠. 담임선생님은 발빠르게 저처럼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을 알아보셨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저희 이모한테 그곳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들은 이모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치지 뭐예요. 아니, 내 여동생 딸을 어떻게 시설에 보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장례식 날. 우리 정민이는 내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시설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모의 호통에 담임선생님은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저희 이모 손을 잡으시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실은 저도 이모님이 정민이를 보살펴 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뜻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에선 제가 잘 돌볼 테니 정민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어쩌면 그때 선생님이 알아봐 주신 시설에 들어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일 따위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상처도 덜 받았을 거고요. 장례가 끝나자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던 식당도 이모랑 이모부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던지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매일 물어보셨고 저를 통해 이모네 식구가 저희 집에 들어온 사실과
저희 부모님 가게를 맡아 하시게 됐다는 것도 다 알게 되셨어요. 이모는 가게 일로 바쁘단 핑계로 제 준비물도 잘 챙겨주지 않았고 체육복도 제때 빨아주지 않아서 저는 늘 흙이 묻고 땀냄새가 나는 체육복을 그대로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체크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겉으로 내색은 않으셨지만 내심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담임 선생님이 변호사를 한 분 대동하고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이모 내외가 가게 일로 바빠서 저녁밥은 매일 가게에 나가서 먹곤 했는데 마침 그때 오셨더라고요. 선생님이 모시고 온 변호사는 이모와 이모부 앞에서 제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모가 버럭 소리쳤죠. 아니, 아무렴 내가 내 조카 돈을 뺏기라도 할까봐 이러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애 돌봐주겠다는 사람한테 상은 못 줄 망정 이렇게 파렴치한 취급을 해도 되냐고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모님 마음이야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요즘 정민이 상태를 보면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걱정돼 그래요. 물론 이모님께서 언짢으신 건 알지만 담임으로서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 대리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민이도 이미 동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모부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특별 대리인? 아니, 혈육인 우리가 있는데 무슨 특별 대리인입니까?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선생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정민이를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얘 이모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조카 유산 빼돌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변호사님 앞에서 각서라도 써드리죠. 정민이가 성인이 되면 집이며 가게는 물론 내 동생 내외가 남긴 돈까지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요. 정민이가 성인이 되는 그날 바로 되돌려줄게요. 됐습니까? 완강한 이모와 이모부 탓에 결국 담임선생님은 특별 대리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덕분에 이모는 제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 유산을 되돌려주겠다는 것과 저를 방치할 경우 담임선생님한테 대리인 자리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모 내외한테 각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어요. 이모는 제가 자라는 동안 용돈도 한 번 준 적 없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교복도 사주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 약속을 이행하라고 닥달을 하고서야 교복을 사주었거든요. 남들은 학교가 파하면 학원에 가기 바쁠 때에도 저는 늘 집과 학교만 오갈 뿐이었어요. 틈틈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자습서랑 문제집을 들고 찾아오셔서 햄버거나 피자도 사주시고 때로는 공부도 도와주시곤 했어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정말이지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어른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재료를 사다가 머리핀과 팔찌, 목걸이 등을 만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홍대 놀이터에 나가서 팔았어요. 다행히 손재주가 있어서 가지고 나간 물건들은 제법 잘 팔렸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린 나이에 돈 걱정을 할 일도 없었겠지만 그땐 그런 생각조차 사치 같았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는 성적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전처럼 액세서리를 만들어 내다 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학원이나 가해 도움 없이 혼자서 성적 유지를 하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이런 저와는 달리 이종사촌 오빠는 이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과외와 학원까지 다녔지만 결국 대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오빠는 공부엔 소질도 관심도 없었고 여자랑 노는 데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 돈을 나한테 투자했다면
적어도 대학엔 들어갔겠다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이모는 사촌 오빠를 대입 합격률이 높다는 값비싼 재수학원에 보냈어요.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던 오빠는 이모 눈을 피해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런 오빠를 보니 부럽더라고요. 고3이던 저는 대입도 걱정이지만 대학 등록금 걱정이 더 컸는데 말이죠. 하루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민인, 다른 거 생각 말고 어떻게든 대학에 합격할 생각만 해. 등록금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받아줄게. 장하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고요. 그 당시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왠지 힘이 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곤 했거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의 기대에 힘입어 저는 그의 대입 수시에 합격했어요. 인류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대학 중 취업률이 꽤 높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수시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대학 같지도 않은 데 붙어놓곤 벌써부터 대학생 신용이야? 너 대학 등록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등록금 낼 돈도 없는 주제에 대학은?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돈 벌 궁리나 해. 이날이 때까지 너 키우느라 등골이 휜 이모 생각은 안 하니?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어쩌면 기집애가 은혜 갚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지 실속 차릴 생각만 한다니. 그래, 혹시라도 네가 헛되이 꿈꿀 줄 몰라 하는 말인데 나 너 대학까지 보낼 능력 안 되니까 학비대 달라는 말일랑 꺼낼 생각도 하지 마. 돈 들여 재수까지 시킨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학원 한 번 안 보낸 조카만 대학에 붙자 화가 난 이모는 등록금을 못 대준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런 이모한테서 등록금을 받아준 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저희 가게로 찾아오신 담임선생님은 그 사이 많이 늙으시고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그날따라 눈빛은 유독 빛났고 목소리에도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식당으로 벌어먹고 살았으면서 한 번이라도 수익금 정산을 한 적 있냐고 따지시며 정 대학 등록금을 안 내주겠다면 소송을 걸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제야 마지못해 이모는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저는 성인이 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저랑 멀쩡히 통화를 하셨는걸요. 담임선생님 남편을 통해 선생님의 부고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좀 됐는데 그동안 차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선 병원에 입원하고 만 하루도 안 돼 숨을 거두셨다더군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투병 사실을 숨겨오셨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젠 정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홀로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너무 어려서 실감이 안 났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마치 부모 잃은 아이처럼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전 선생님과도 이별을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이모 내외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악마 같아서 당장이라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성년만 되면 저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성년이 되던 날 저는 이모와 이모부한테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부모님 가게도 내놓으라고요. 얘,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거 네 거 아니야. 집이랑 가게 등기 이전한 거 몰랐니? 네 거라는 증거 있어. 있으면 줘봐. 하다못해 각서라도 한 장 있으면 내 눈앞에 당장 내놓으라고. 그동안 길러주는 애도 모르고 어디서 배은망덕한 짓거리야. 너 그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래전 이모 내외한테 받은 각서가 담임선생님한테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모가 어떻게 할지 몰라 제가 선생님께 맡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댁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시고 안 계셨어요. 선생님 장례식 때 부군께서 고향으로 내려가 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신 모양이었죠. 선생님 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나오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게 각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모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죠. 다행히 휴학 신청을 하려고 갔더니 이미 납부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그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후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학습지 선생부터 문서 입력 알바, 편의점 알바까지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찾아 했죠. 그러다 학부모들 사이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회원이 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학습지 선생 일을 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 성적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복학도 미루고 생업을 뛰던 어느 날 학부모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외삼촌이었죠. 소개팅이 잘 되면 모를까 안 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했었는데 학부모님이 그런 거 상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성하셔서 하게 된 거였죠. 우리 큰애랑 둘째까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인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내 사촌동생도 소개하는 거예요. 걔 정말 괜찮은 애예요. 무엇보다 시집살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모랑 이모부 모두 교직에 계셨는데 이모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이모부는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쪽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본가가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자식한테 얹혀 살 생각 없으시대요. 편한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말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소탈하고 일단 가식이 없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죠. 기분 좋은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종종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아직 사귀기로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상대로라도 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얼리샵 앞에서 그러지 뭐예요? 우리 커플링 할까요? 아니 뭘 그렇게 놀라요? 사귀는 사람끼리 커플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귀는 사람이란 말에 그제야 제 현실이 자각되더라고요. 내 처지를 알고도 나랑 만나려고 할까? 솔직하게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힘겹게 털어놓는데 빙그레 웃으며 그러더군요. 사촌 누나한테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요? 고아라서 나랑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반은 고아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정민 씨 책임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어요. 하늘의 뜻이지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아요. 정민 씨 탓 아니니까. 우린 그냥 우리 인생을 살자고요. 난 정민 씨가 좋고 정민 씨도 나랑 같은 마음이길 바랄 뿐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커플링을 끼고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고향에 계시는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나 몰라요. 그동안 까다로운 학부모들을 상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0배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낯익은 분이 마당에 서 계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부군이셨어요. 제가 선생님과 만날 때 종종 함께 나오셔서 차를 태워주신 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뵌 이후 몇 년 동안이나 못 뵈었지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부군께선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안아주셨어요. 정민 양, 어서 와요. 이 녀석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렇게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분을 시아버지로 만나더니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선생님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셔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더니 낮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곤 집사람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도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있으니 소송을 걸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소송을 안 걸었냐고 물으셨어요. 그게 각서가 저한테 없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선생님 유품 중에 제 각서가 없었나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셨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셨다며 남은 물건은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한번 찾아보자고 하셔서 창고로 향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보물찾기를 하게 된 셈이었죠. 세 사람이 샅샅이 뒤져봤지만 각서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허탈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을 얻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신혼집은 제가 살던 원룸과 예랑이 살던 원룸을 빼서 전셋집을 마련했고 혼수는 쓰던 물건 중 쓸만한 걸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채우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저희 쪽 하객이 없으니 본가에 내려가 시댁 친인척분들과 동네분들을 모시고 전통 혼례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모 내외를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분명히 상견례에 안 올 거라고 생략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을 믿고 따라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그러시면서 이모를 만나기 불편할 테니 아버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신다나요? 솔직히 불안했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선생님이 찾아가도 이모는 콧방귀만 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뭔 영문인지 이모가 상견례에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으로 갔어요. 가보니 이모 내외가 저를 반기시며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지 뭐예요? 일찍 부모 잃고 마음고생하더니 이제야 내 앞에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다니 성공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일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양가 어른들이 다 오시고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모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 아버님께 드리더군요. 설마 결혼 자금이라도 내놓는 건가 싶어 놀라던 찰나 봉투를 열어보신 아버님 얼굴이 발갛게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은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치셨죠. 그러자 이모가 방실방실 웃으며 조카가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야 우리 부부가 그간 쌓은 덕을 되받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정민이 키우면서 들어간 돈 사돈께서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에도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다니 이 정도는 애들 껌값도 안 되겠죠? 저요? 내 자식은 대학에 못 보낼 망정 정민이 쟤는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부모 없는 조카 내 새끼보다 더 입히고 더 먹이고 공부시킨 공덕 지금이라도 보상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 키운 양육비다 생각하세요. 인면수심이라더니 이모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동안 한 짓도 모자라 아버님한테 양육비를 받겠다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한마디 하려는 그때 아버님이 먼저 버럭 소리치셨어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있나.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조카 재산까지 깡그리 뺏고도 모자라 양육비를 달라고. 에라이 천벌받을 것들아. 내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아? 혹여라도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혼인을 앞둔 조카한테 그간 지은 죄를 사죄할 거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였어. 그런데 끝까지 인간이길 포기하는 걸 보니 더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겠군. 몇 해 전에 죽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각서가 한 장 들어있더군요. 조카가 성인이 되면 모든 조카 소유의 유산을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각서. 거기에 당신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은 거니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당연지사고
이제 남은 건 모든 건 원래 주인한테 되돌아가는 일뿐이겠지요. 성인이 된 지도 한참 지났으니 당장 집행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번 주 내로 당장 가게랑 집 비우고 내 며느리 앞으로 남겨진 현금도 모조리 반납하세요. 혹여라도 금액을 속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가 어찌나 꼼꼼한 사람이던지 유산 내역을 10원 한 장 안 빠뜨리고 다 명시해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둘 테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니, 이런 게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 이모라고요. 이모 조카 사이에 말로 풀 수도 있는 일을 왜 삼자가 나서서 이럽니까? 나요, 그 돈 못 줘요. 내가 제 키워준 값 받아야겠다고요.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뭘 했다고 권리를 찾아요? 그간 조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정민아,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앞으로 네 아빠만 믿어라.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내 옆에 맴돌지 않게 내가 내 아들이랑 널 지켜줄 테니까. 죽은 내 아내도 그러길 바랄 거다. 아버님은 울먹이는 제 손을 잡고 룸을 나서셨어요. 남편은 혹시나 이모 가족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제 뒤를 감쌌고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우는 제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옆에는 아빠랑 남편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중단한 공부도 마저 하고 앞으론 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라고요.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말이죠. 그날 저는 피를 나눈 이모를 잃은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시아버지를 얻었어요. 이모 내외한테 300억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아버님 덕분에 저는 뒤늦게나마 부모님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조카 유산을 빼돌리고도 아나무인처럼 굴던 이모네 식구들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 힘들게 되찾은 제자리에서 앞으로는 슬픈 과거는 잊고 새로운 가족과 다 같이 꽃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저에게는 나이 터울이 10년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올해로 24. 얼굴도 참 예쁘고 성격도 둥글둥글하니 마음 씀씀이도 무척 고와요. 수능 성적이 전국 상위 2%에 들었을 정도로 공부까지 잘하는 엄친아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란 유전자는 다 물려받은 덕분이죠. 저는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동생 바보예요.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던 탓에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자랐고 언니인 저는 동생을 거의 딸처럼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그런 이유 아니어도 어딜 가든 사랑받을 동생이기는 하지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동생이 딱 20살 대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사내 연애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도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까지 들어갔겠다. 이제 새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결혼식 전날 동생은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더군요. 딸 자식 멀리 시집 보내는 친정 부모의 눈물처럼요. 언니한테 시집살이 같은 거 막 시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면 어떡해? 걱정은? 나 언니야. 너 키워낸 네 언니. 시집살이 누가 얌전히 당해준대? 아니 그래도 혹시나 정말 아주 만약에 이상한 사람들이면 언니 그렇게 못 믿어? 하긴 언니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암튼 행복해야 돼.
알지? 너도 그만 좀 울어. 언니 어디 안 가. 결혼해도 평생 네 언니 해줄 거야. 그니까 힘든 일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언니가 지켜줄게.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방은 시댁에 차렸어요. 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은 저와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고, 그래서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시댁은 시어머님, 시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죠. 문제는 시아주버님이었어요. 시아주버님은 통신사 직원이었고 남편과는 저와 동생 사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였어요. 그때 남편이 30대 초반, 시아주버님이 5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사실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전 최소한 50대 중반은 넘겼으려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아주버님은 심지어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나본 노총각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늘 시아주버님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에게 혹시나 결혼 상대라도 생긴다면 유산을 미리 떼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땡빛을 내서라도 결혼 준비 단단히 챙겨주겠다는 작전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두고 보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일찍이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가족의 어려움은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결혼했으니 저도 시댁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있잖아 여보, 내가 선자리라도 한번 마련해볼까? 왜? 어디 좋은 사람이라도 있어? 잘 알아봐야지. 맨날 걱정만 하는 어머니 보는 것도 짠하고 해서. 혹시 재혼 자리 생각해? 무슨 아주버님이 나이는 있어도 초혼인데 함부로 재혼 자리 들이밀면 실례지. 글쎄. 마음은 고마운데 잘못되면 괜히 자기만 양쪽에서 난처해질까 싶어서.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알아보자. 좋은 인연 있을 거야. 찾아볼게 내가. 마음을 맞춘 저와 남편은 그날로 시아주버님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줄 분을 찾아 나섰죠. 친구의 친척, 직장 선배의 지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등 저와 남편의 인맥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 알아보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선자리를 두 손 들고 환영할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한 거 있죠. 혹시 따로 정해둔 인연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저와 남편이 추진하고 있는 선자리가 크게 불쾌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딱히 그다지 하는 뜨뜻미지근한 대답과 함께 묘하게 기대에 찬 시선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뜨뜻미지근한 대답과 영문 모를 기대에 찬 시선에 저희 부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걱정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주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자리를 만들면 나갈 의향이 있냐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기대와 똑같이 시선을 저희 부부에게 보내더군요. 그때 그 기대가 무엇인지 미처 몰랐던 저와 남편은 준비해둔 선자리들을 예정대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혹시 상대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재수 씨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보죠? 아니요, 보면 알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말도 없이 커피만 마시다가 일어났다고 하고 지난주랑 오늘은 펑크까지 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분들 어디가 어때서 인연이 되기에 부족했는지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다음 준비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요즘 남자 나이 50이면 한창입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쉬어 터진 찬밥이고. 혹시 그 말을 상대방 앞에서 하신 건 아니죠? 했는데요. 안 됩니까? 실망입니다. 이런 분인 줄은 몰랐네요. 알았으면 선자리 안 만들었죠. 황당했어요.
상대방 여성분들께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 시아주버님의 무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분들께서는 저희가 무슨 잘못이냐며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를 받으면서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여자 나이 50 어쩌고 했던 시아주버님의 말은 화가 참 많이 났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쉬어 터진 찬밥 어쩌고 하는 건 되게 몹쓸 짓이니까 화가 난 거죠. 고민하던 저와 남편은 시아주버님의 인연 찾기를 완전히 그만두었어요. 더는 누구도 소개를 시켜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행여 선자리가 잘 되어 결혼을 한다고 쳐도 결혼 다음이 더 걱정이었고요. 여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아주버니가 이어주었다는 건 하나만으로도 저와 남편은 이미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선자리 만들기를 그만두거나 말거나 시아주버님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저희 부부를 향해 자꾸만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지금 그 마음가짐으로는 더는 선자리를 찾아줄 수가 없다고요. 시아주버님은 기가 팍 죽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얘, 넌 한솥밥 먹는다는 애가 그렇게 눈치가 없니? 눈치요? 무슨 눈치요? 시아주버님 되는 사람이 왜 퇴짜를 놨는지 진짜 바라는 게 무언지 그렇게 모르겠어? 진짜 바라는 거요? 젊은 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젊기만 하다고 다 되는 거야? 그럼 젊고 예쁘기까지 한 여자요? 그거 되게 많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시아주버님 동년배 중에서도 좋은 분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젊고 예쁜 여자라뇨. 욕심이죠. 그리고 여자 나이 50이면 쉬어 터진 찬밥이다. 그런 몹쓸 말이 세상에 어딨나요? 답답하기는 에이. 그렇게 다툼의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만 눈치 없다는 핍박을 던졌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버님의 가치관이 잘못된 탓이라며 당당히 맞섰어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인연을 소개해 줄 수가 없겠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시아주버님도 수시로 뭔가 기대에 찬 눈빛을 계속 보내왔어요. 저와 남편이 아무리 더 이상의 선자리는 없다고 완강하게 잡아떼어왔자 아주버님의 기대에 찬 눈빛은 그치지를 않더군요. 아주버님은 정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이상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계속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어요.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 아주버님에게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늦은 밤중에 동생이 저를 집 밖으로 불러내었어요. 좀처럼 그런 일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급히 나가보니 동생이 저를 마주하자마자 펑펑 울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생이 마음껏 울도록 울고 싶은 만큼 다 울 때까지 걱정을 꾹 누르며 기다렸죠. 한참을 울던 동생은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선자리. 술 마셨니? 취했어? 술은 입에도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럼 진짜라고? 너 나이가 몇인데 소개팅도 아니고 선을. 있잖아 언니. 딱 보니까 원해서 나갔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누구니? 어떤 미친놈이 보냈어? 너네 교수? 넌 또 그걸 나가란다고 나가니?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언니네 시어머니가 자꾸 나가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들볶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불길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랐어요. 설마 했죠. 선자리에 언니네 시아주버님이 나왔더라. 짜증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정신을 붙들어야만 했죠. 제가 동생에게는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요. 동생을 지켜줄 가족이라고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저밖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생부터 다독였어요. 그 어리고 여린 것이 얼마나 놀랐던지 온몸이 너무 차더라고요.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곧 남편이 도착했고 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그간 모든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저희 부부의 상견례 날부터 몰래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평범한 안부 인사 정도였답니다. 동생도 부모를 일찍 여인 자신을 향한 어린애 호의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의가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동생에게 남자 이야기를 자꾸만 물었더라고요. 사귀는 남자 있냐?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하는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는 거다. 혹시 남자 경험은 있냐? 따위의 사랑 같지도 않은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 큰아들이 널 좋아하니 만나볼 생각 없냐는 소리였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주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에게 보냈던 기대의 시선, 늙은 쓰레기 주제에 감히 내 동생을 향해 품었던 흉악한 욕심, 이어지는 동생의 말이 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동생이 왜 그딴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냐면요. 제 걱정 때문이래요. 행여 동생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밉보이기라도 하면 그걸 핑계로 저에게 못된 시집살이라도 겪게 하지는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답니다. 두려워서 숨기고 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주머님과의 선자리는 동생 스스로도 역겨웠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고요. 언니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랑 제일 친한 친구 있지? 우리 집에 맨날 와서 놀던 애들. 걔들은 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죄 따지기도 힘들 것 같고 또 너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일단 걔들한테 다 얘기해. 네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여행 좀 가 있어. 형부가 보내줄 거야. 해외든 어디든. 다음은? 언니는 뭐 어쩌려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결혼식 전날에 했던 얘기 벌써 까먹었니? 네 언니 계속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언니도 되지만 엄마 아빠 대신이기도 하니까. 동생을 그 흉악한 인간들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급선무였죠. 급한 대로 남편을 동생에게 붙여주었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꿔주고 동생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보내놓은 다음에 쓰레기 모자 몰래 동생이 머물 거처까지 마련해놓고 돌아오라는 신신당부를 해가면서요. 그러고는 그 길로 저 혼자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쓰레기 같은 모자도 사태를 대충 짐작하고 있던 모양이죠. 차갑게 굳은 저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에게 소리쳤죠. 이래서 젊고 예쁜 여자 찾았구나. 남의 집 갓 20살짜리 동생이 탐나서?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반말은 좀 심하구나? 이 상황에 무슨 말을 못할까? 더 개 같은 말도 듣고 왔는데. 개 같은 말일 것까지는 없지 않니? 까놓고 사돈 처녀는 여자고 우리 큰아들은 남잔데 마음 맞으면 한 입을 덮고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왜? 법적으로다가도 겹사돈이라는 게 있다드만. 뭐? 겹사돈? 그건 지들끼리 사랑할 때나 얘기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받아들여라. 손주 계획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미루라고 당부할 테니. 닥쳐 좀. 나이 50짜리 쉬어 터진 찬밥 찌끄레기를 어디다 들이대? 꼴에 썩은 냄새 풀풀 풍기는 주제도 모르고 감히 누구한테? 나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겠니? 이게 다 부모 마음인 것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뭘 결정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 똑바로 알아도 그런 걸 사람들은 보통 정신 이상이라고 그래. 부모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 그런다고. 말을 마친 저는 시아주버님, 아니
나이 50살 처먹고 쓰레기로 늙은 장병구 씨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야, 장병구,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넌. 더러운 새끼. 저는 그 길로 짐을 챙겨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쓰레기 모자와 상종도 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남편도 저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한바탕 쑤시고 떠난 뒤에 시댁을 찾아가 남편이 또 한 번 뒤집어 놓았고 의자를 확정 지었죠. 제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부탁했던 임무들도 모두 완수해 주었고요. 그런 저희의 경고가 먹혀서일까요? 쓰레기 모자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동생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이상한 조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쓰레기 모자는 더러운 심성을 끝내 버리지 못했어요. 시작은 심호였어요. 동생의 학교를 수시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더군요. 동생의 친구들이 심호를 쫓아내봤자 며칠 뒤면 천연덕스럽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신고도 해보았지만 경찰도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심호가 동생에게 직접 해코지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해해요. 쓰레기 모자의 흉악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저 또한 경찰들도 처벌까지 이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요. 그래도 동생을 지켜줄 친구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물론 다행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죠. 저와 남편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악한 장병구가 저희 부부에게 빌미를 주었죠. 통신사 직원이라는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동생의 바뀐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었고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죠. 저와 남편은 쾌재를 불렀어요. 동생 명의로 된 휴대폰은 사실 저희 부부가 들고 있었거든요. 동생에게는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임시로 쓰게 해두었고요. 저희는 장병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답을 남기고는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러기 무섭게 장병구가 또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하더군요. 연락하지 말라는 단답과 번호를 바꾸기가 10번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며칠 뒤 장병구는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차림이라고 생각했는지 80년대 촌스러운 청청 패션을 쫙 빼입고 신이 나서 집을 나섰더군요. 저희 동생으로부터 만나서 얘기하자는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약속을 데이트쯤으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잘된 일이었죠. 그 문자는 저희 부부가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장병구가 가발을 휘날리며 해벌쭉 약속 장소로 도착하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카메라들의 플래시 세례가 장병구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장병구는 겁에 질려 포토라인에 선 범죄자 마냥 쪼그라들었고 그런 장병구를 향한 기자들의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어요. 사돈처녀에게 치근덕거린 것이 사실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진 찍기 얼굴 좀 가리지 마시고 본인의 행동이 쪽팔린 줄은 아시나요? 거참, 사랑한다니까요, 순수하게. 당사자가 아니라던데요. 더러워 죽겠다던데요. 장병구 씨가 한 행동이 범죄라는 거 인정합니까? 쪼그라들다 못해 체면이고 나발이고 울먹이기 시작하는 꼴이 꼴사납더군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럼 정신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오늘 패션도 딱 정신나간 노인네 차림인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나름 메이크업.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십니까? 딸뻘되는 여성에게 치근덕대놓고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스스로가 당당하다면 이 사실을 기사를 내도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놈은 주랭낭을 쳐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휙 날아가 버린 가발을 챙겨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채로요. 저와 남편은 장병구가 버려두고 간 가발을 똥유지 집는 것처럼 오만상을 찡그리며 두 손가락으로 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의 앞으로 나섰어요. 당연히 기자들은 기자들이 아니었고 약속 장소도 기자회견장이 아니었죠. 다들 동생의 친구들이었죠.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 저희 부부의 부탁을 들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은 금액을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르니 나중에 동생과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라고 하면서요. 기자회견을 마친 저와 남편은 다음 계획을 위해 찢어졌어요. 저는 친구들이 찍어둔 사진 파일들을 인화했고 그 길로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놈은 제가 도착할 때까지도 자기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동정 따위 베풀어줄 이유는 없죠. 쓰레기 모자와 마주하기 무섭게 그들의 낯짝에 사진들을 던졌어요. 귀싸대기 때리듯이 아주 찰지게요. 사진을 본 쓰레기 모자는 아연실색이 되더라고요. 그 사진은 추잡스러운 장병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촌스러운 청청 패션으로 약속 장소에 해벌쭉 들어와서 가짜 기자들로부터 각종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범죄자처럼 쪼그라들었던 모습 그대로요. 마침내는 꼴사납게 주랭랑치면서 가발까지 휙 벗겨지는 장병구까지 모두 그 사진들의 아연실색한 쓰레기 모자의 낯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혹시 오줌은 안 지렸나? 궁금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요실금 기저귀라도 가지고 올 걸 그랬다 싶었습니다. 축하해. 당신들 오늘부로 대한민국 공식 쓰레기 되게 생겼어. 그럼 여긴 집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되는 거네. 이것이 보자보자니까 시애미 앞에서 버릇없이? 큰소리칠 상황이 아닐 텐데 지금. 하긴 눈치가 있으면 지들이 사람 새끼 아니라는 거 진작에 알아먹고 치근덕거릴 일도 애초에 없었겠지. 그깟 겹사돈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비참? 착각하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사 나가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순간 쓰레기 모자가 무언가를 깨달은 모양인지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급히 주워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소롭더군요. 나이 50 처먹고 다 쉬어 터진 찬밥꼬라지라 무식해서 모르는 모양인데 사진은 수천 벌이고 다시 뽑으면 그만이야. 아, 그러니? 아, 이거 참 미안하게 되었어. 용서해 주렴. 당신들 같으면 이게 용서가 될 일일까? 아, 그래. 말만 하렴. 뭐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기사 나가는 거 막아주겠니? 쓰레기답게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없는 것처럼 지내. 다시는 나랑 내 동생 앞에 얼씬도 하지 말고 당신 둘째 아들도 없다 생각하면서 찌그러지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그래, 그러자. 약속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는 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피해가는 쪽이 아니야. 오히려 싹 갖다가 치워버리는 쪽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똥 뿌리는 쓰레기라면 더더욱 확실하게.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마침 자신의 임무를 마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가지고 온 종이 한 장을 장병구의 가슴팍에 거친 손으로 안겨주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쓰레기 모자는 사색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동생과 함께 곧장 경찰서로 이동해 아주버님을 고소했죠. 통신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의 개인적인 정보인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였죠. 그래요. 남편이 가져온 그 종이는 저희 동생이 아주버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고소 접수증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쓰레기 모자는 한숨만 퍽퍽 내쉬었고 모든 작전을 성공한 저와 남편은 쓰레기통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장병구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어요. 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진 탓에 해고 처리되어 지금은 백수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혹시나 저와 남편이 마음이 변해 그날의 사진과 기사들을 온 세상에 공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평생 안 알려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살라죠.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불안한 시간들을 안겨준 것에 대한 벌입니다. 누구든 원치 않는 지나친 관심은 그 사람에게 괴로운 시간이고 또 범죄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30대 중반,
동생은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동생은 몹쓸 사건들을 겪었으면서도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 저희 부부와 잠시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한시름 덜었어요. 언니인 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아낌없이 줄 남자가 동생에게 생겼거든요. 좋지 않은 일을 겪은 동생이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TV에서 그러는데 한국인을 가장 많이 울리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더군요. 그건 아마도 자식에 대한 엄마들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자식으로서 잘 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 역시도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코끝이 찡해지곤 해요. 어쩌면 그건 어린 시절 제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는 속칭 때밀이 아줌마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엄마도 처녀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퇴근하고 싶으셨겠지만 애 딸린 경력 단절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가시는 바람에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때미는 일을 하게 된 거였죠. 지금은 새신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당시만 해도 때밀이 아줌마로 불렸을 만큼 그 직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시선도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역시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 했었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랑 공중 목욕탕에 간 적이 있어요. 목욕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커다란 냉탕에서 수영을 하러 간 셈이었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동네에 새로 목욕탕이 생기면 다들 우르르 몰려가곤 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날 친구들과 함께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공중 목욕탕에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와 마주치게 된 거죠. 빨간 팬티를 입고 손에 이태리 타올을 겹겹이 낀 엄마가 손님들 떼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우나실로 숨고 말았어요. 숨이 막히도록 뜨거운 사우나실에 숨은 채 전전긍긍하면서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는 왜 하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창피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저는 점점 숨이 차올라 몸이 축 처진 채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희미한 가운데 웬 아줌마가 사우나실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 바람에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몰려왔고 그 중에는 엄마도 있었어요. 자영아!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여탕 탈의실에 놓여있던 평상 위더군요. 제 눈 안으로 엄마와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자 엄마는 그제야 안도하는 모습으로 저를 끌어안았고 친구들도 한시름 놓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모습을 친구들한테 다 들켜버렸으니까요. 순간 서러움이 복받쳐서 나도 몰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꽉 껴안으며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우리 자영이가 놀랐구나. 제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기 바쁘셨죠. 덩달아 친구들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했고요. 저는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엄마는 저와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면서 앞으로는 사우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엄마가 때밀이 아줌마라고 소문을 내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난 정말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들 중 누구도 저희 엄마 직업을 소문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국민학교를 졸업한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친구들과는 다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대로 놀러 갔는데 그곳에서 국민학교 때 친구를 만났지 뭐예요. 개교 기념일이라서 엄마랑 옷 사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자기도 같이 끼어서 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좋다고는 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뭐예요. 정원이가 내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고 나니 긴장이 돼서 좀처럼 즐길 수가 없었어요. 댕기에 가서 곱창끈을 사고 삐삐네 들러 떡볶이랑 순대도 먹었는데 하도 긴장이 돼서 그런지 떡볶이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친구들은 신이 나서 이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 쇼핑을 해댔죠. 신발이랑 옷값이 중학생인 우리가 사기엔 비쌌거든요. 많이 걸어서 발바닥도 아프고 신경을 쓰느라 머리도 아파서 더는 못 걷겠다 싶을 즈음 친구들이 그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가 탈 버스가 먼저 왔지만 친구 혼자만 두고 가기가 그래서 저는 중학교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친구랑 둘이 버스 정류장에 남았어요. 그리곤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네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직업을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러자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너 목욕탕에서 쓰러졌던 날 말이야. 사실 그때 너희 엄마가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그날 엄마는 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못난 엄마 때문에 딸의 가슴에 평생 상처 입히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말이죠. 하도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친구들 누구도 학교에서 저희 엄마 직업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너희 엄마가 도둑질을 해서 번 돈으로 널 키우신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창피하니?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오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파출 나가시는걸?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어른스러운 친구와 달리 철없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껏 엄마가 남의 떼를 밀고 번 돈으로 먹고 입고 살았으면서 그런 엄마의 직업은 창피하게 생각했다니 저도 참 이기적인 애였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엄마의 직업을 창피해하지도 않았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엄마라고 편했던 건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처음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서 머리에 수건을 푹 뒤집어 쓰고 일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찾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가고 엄마가 일터를 옮길 때마다 버스까지 갈아타고 찾아와주는 손님을 보면서 당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더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 엄마도 그런 셈이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 자라면서
딱히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힘쓰며 일을 해야 했던 엄마는 골병이 들어갔죠. 비 오는 날이면 온 몸이 쑤시고 뼈마디가 저린데도 혹여 제가 걱정을 할까봐 속으로 끙끙 앓으셨거든요. 하지만 속인다고 한 집에 사는 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한테 일을 그만두시라고 성화를 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직은 은퇴할 만큼 힘에 부치진 않으시다며 고집을 피우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지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아홉을 주고도 하나 못 준 걸 못내 아쉬워한다더니 어쩜 그 말이 이리도 꼭 맞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로 엄마가 일을 그만둘 결심을 하게 되셨지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제 결혼 때문이었어요. 6년간 사귀어온 남자와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예비시댁을 찾았던 날이었어요. 아들을 통해 이미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어머님은 시종일관 못마땅한 표정이셨어요. 아버님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저를 집 밖으로 내쫓고 싶어하는 얼굴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께서 결혼을 찬성해 주시자 어머님이 반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결혼을 허락해요? 당신만 승우 아빠예요. 나도 얘 엄마라고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결혼도 사는 정도가 비슷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인데 세상에 때밀이하는 집안이랑 무슨 사돈을 해요. 주변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드냐고요. 나요? 이날이 때까지 당신 말 거역한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네요. 아우 이 미친놈아. 엄마가 너더러 대기업 총수딸을 데려오라디? 판검사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애 데려오랬더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이 애미 속을 찢어놔?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암튼 난 이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정하려거든 나 죽고 난 다음에나 하든가 마음대로 해. 어머님의 반대로 일단 결혼은 보류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는 엄마의 직업 이야기는 뺀 채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서 당장 결혼은 어렵겠다는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이니? 엄마가 때미는 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가 일 그만둘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조그마한 카페라도 차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가 사부인 찾아뵙고 얘기 잘 해줄 테니까. 우리 딸 엄마 믿지? 엄마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승우 씨랑 내가 시간을 갖고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어머님께 연락해 일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잡으셨어요. 지금껏 당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엄마가 자식 혼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못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어머님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어요. 가보니 예상대로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님 앞에서 부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험한 일을 하며 딸을 키웠지만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가르친 딸이니 딸아이만 보고 판단을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정 그렇게 이혼사를 치르고 싶다면 좋아요. 대신 오늘부로 당장 그 일 그만두세요.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만둔다고 약속하면 허락할게요. 어때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나섰어요. 때미는 일이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은 때도 안 밀고 사세요. 저희 엄마요. 이 일에 자부심 느끼며 사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엄청 유명한 분들도 저희 엄마 따라서 목욕탕 옮기시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계신 분이라고요. 한 분야에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엄마한테 일을 뺏는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어머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 인생 부정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 주세요. 아니 얘가 어디서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내가 이래서 널 며느리를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야.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예의를 알지. 그래, 네 입으로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 알겠다. 너 그 약속 꼭 지켜. 결국 그렇게 제 결혼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나버렸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별의 후유증도 컸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의 며느리론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죄인처럼 지내게 되셨죠.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모가 돼선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엄마가 일하는 목욕탕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엔 일반 손님인 줄 알고 떼를 밀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었던 거죠. 목욕탕 특성상 화장을 지우고 맨몸에 맨얼굴로 만나다 보니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도 어머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그렇다고 한참 떼를 밀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상황이 참 애매해진 거예요. 결국 엄마는 시어머니 떼를 다 밀어드리곤 돈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이라 만나 뵈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혼사를 진행하자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도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신다며 그간 저지른 어머님의 물에는 두 분이 직접 저희 엄마를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시겠다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했더니 남편이 저랑 헤어진 이후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자식 살리는 셈 치고 결혼을 승낙하신 거였죠. 아버님의 말씀에 일단 엄마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니들이 싫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저도 시집살이를 할 것도 아니고 분가해서 살 건데 어머님이 무슨 대수인가 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한테 직접 사과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한 발 물러서는 게 도리다 싶었죠. 상견례도 하기 전에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를 만나 사과를 하셨어요. 지난번 일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 그만두시지 마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이런 일로 저와 엄마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결혼한 우리 부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별 탈 없이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서 어머님 단속을 하신다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머님은 아버님 눈을 피해 툭 하면 제 친정 흉을 보셨어요. 네 집에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집은 다르다. 음식도 격이 있는 거야. 네 엄마는 그런 것도 하나 안 가르치고 그가 뭘 했다니. 제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친정 탓을 하기 일쑤였고 넌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아무리 니들 부부만 사는 집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격식은 차려야지. 어떻게 집에서 끝나시에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바지를 입니?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니네 친정에도 이러고 살았니? 한여름에 느닷없이 찾아오셔선
제 옷차림 타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친정 탓이었죠. 그땐 정말 제가 방귀만 뀌어도 친정 탓을 하곤 하셨어요. 처음엔 그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는 사이 저도 자식을 낳고 집안에서 나름 제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게 되자 더는 어머님한테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맞서서 할 말은 하게 되었죠. 가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난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낸 저는 그제야 나도 이 집안의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그런 제 생각이 산산조각이 났지 뭐예요. 그간 제가 몰랐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화근은 어머님이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랑 단판을 지으러 엄마가 일하는 사우나를 찾아간 참이었어요. 환갑도 넘은 엄마가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게 걱정이 돼서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시길래 사장님께 직접 부탁을 드리려고 간 거였죠. 그런데 가보니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시더군요. 차라리 잘 됐다 싶어 이참에 엄마 일 문제를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글쎄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돈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동안 모아두신 돈도 꽤 되는데. 그게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 돈 그쪽 시어머니한테 빌려주고 없어. 빌려주기만 했나. 하도 급하다길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은행 대출이자는커녕 빌려간 돈도 안 주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지 뭐야. 사돈만 아니면 바로 고소하는 건데 딸이 걸린 일이니 어쩌겠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죽어라 벌어서 맞고 있는 거지. 이참에 시어머니한테 돈 좀 갚으라고 얘기해봐. 딸이 돼선 늙은 친정엄마 골병 들어 죽게 할 거야. 이런 사정이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뿐인 줄 알아? 툭하면 찾아와선 때 밀어달라 마사지 해달라 얼마나 뻔뻔한 줄 몰라. 내가 돈이라도 내고 그러면 말도 안 해. 매번 돈 낼 때 되면 사돈 고마워요. 요지를 하고 쌩하니 간다니까. 아우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아주 천벌받을 인간이야. 사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의 떼나 밀고 산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그 고생해서 번 돈까지 떼먹는 것도 모자라 공짜 떼까지 밀고 갔다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도 시댁으로 오라고 호출했고요. 가보니 어머님이 막 외출을 하려고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군요. 마침 잘 왔다. 요 며칠 사업차 골프를 쳤더니 근육이 놀랐나 몸이 찌뿌둥하구나. 사우나 가서 몸 좀 풀고 올 테니 네 시아버지 저녁 좀 차려들어라. 은퇴한 영감 매끼니 밥 차려 먹이는 것도 일이다. 그럼 부탁 좀 하마.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환갑도 넘긴 나이에 갑자기 사업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돈이 어디서 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뽐새하군. 네가 그러니까 가정교육 못 받았단 소리를 하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은 그렇게 가정교육 잘 받으셔서 평생 힘들게 모은 사돈 돈 먹튀하셨어요? 거기다 하나뿐인 집도 은행에 담보 잡혀놓곤 이자도 한 번 안 주고 안면 몰수하셨냐고요. 그래놓곤 뻔뻔하게 공짜로 때까지 밀게 하셨다면서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툭하면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요. 그러는 어머님 댁에서 가정교육 그따위를 시키나 보죠? 저요. 이번 일 그냥 못 넘겨요. 당장 우리 엄마 노후자금 돌려주세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엄마 직장에 찾아와서 공짜로 떼밀고 간 거 그것도 한 푼 빼지 말고 당장 다 갚으세요. 말년에 철창 신세 지고 싶지 않으면요. 아니, 내가 그 돈 안 갚는다디? 좀 있으면 투자한 돈 10배, 20배는 돼서 돌아올 거다. 그거 받으면
네 엄마 돈 당장 갚을 거라고. 네 엄마가 무식해서 통장에 넣고 썩히는 돈 내가 사업에 투자해서 불려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고맙다고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덤벼?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그때였어요. 당신 그 입 다물지 못해. 하다 사부인 돈까지 손댄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환갑이 넘도록 그 모양이야. 잘못을 했으면 창피한 줄은 알아야지.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창피함을 몰라. 당장 가서 그 돈 찾아와. 안 사돈 돈 다 돌려드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안 그럼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아우, 그깟 돈 받아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더럽고 치사해서 원. 어머님은 큰 소리치며 돈 찾아오겠다고 나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사기꾼들은 돈을 들고 튄 지 오래였죠. 그제야 어머님은 당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결국 저희 엄마 돈은 아버님이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공짜로 떼를 밀고 간 갖가지 모두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과 함께 저희 엄마한테 찾아가 사과를 하셨죠.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가 싶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중대 발표를 하셨죠. 어머님과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어머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아버님께 싹싹 빌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발악을 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재산 반으로 갈라줘요. 나한테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고요. 재산 분할은 이미 해줬잖아. 당신이 사부인 돈 날린 것만 해도 수억이야. 혹여 당신이 소송이라도 걸어서 내 재산을 뜯어가겠다면 좋아. 사부인 돈 뺏고 수년간 밀린 세신비 다시 돌려받고 안사돈한테 소송하시라고 할 테니까. 다 늙은 나이에 감옥 가서 신세한탄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 말 다 끝났으니 당장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도 잘 들어라. 혹여라도 이 사람 집에 들였다가는 너희도 이 애비랑 영 끊게 되는 줄 알아. 아버님의 단호한 결정에 결국 어머님은 황혼 이혼까지 당했어요. 얼마 전 저희는 남양주에 큰 집을 얻어 아버님과 합가를 했어요. 어머님도 없는 마당에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서울 집을 팔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입주하셨어요. 연세든 장모님이 걱정이 된다며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참, 듣자하니 어머님은 친정오빠 집에 얹혀 살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신다더군요. 남편 잘 만나 이날 이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더니 말년에 일복 터지신 거죠. 지금이라도 노동을 통해 힘들게 버는 돈의 무거움을 아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나쁜 행동도 고치게 되실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